이제 2023년도 이제 4개월이 채 남지 않았죠. 벌써 9월이 됐는데요. 9월이 되니까 9월 위기설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9월에 있었잖아요. 아마도 이런 대형 위기들이 9월에 주로 있었다 보니까 이런 위기설이 또 도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은 아버지 모시고 이 한간에 떠돌고 있는 9월 위기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응? 이 9월 위기설, 지금 미국, 중국, 한국 모두 다 9월이 고비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주장인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후부터 이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계속돼서 지금까지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 PF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미국의 장기금리가 오르는 영향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치면서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어요. 중국도 역시 이 대형 부동산들의 위기설로 9월부터는 본격적인 진통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고요. 예, 뭐 하나씩 풀어보자고. 우선 모든 우한의 그 근본 원인이 금리부터 한번 풀어볼까? 근데 장기 금리가 왜 올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뭐 카드로 교체하도록 하고 음, 대체하도록 하고, 음. 미국 같은 경우에 굳이 상업용 부동산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장기 금리가 오르면서 거의 전반적으로 고통이 커지고 있는 그 국면에 와 있어. 다만 회사 규모별로 그 고통에 대한 감수성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2022년이었지. 채권 대학살이 일어나기 직전에 누가 시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장기채를 잔뜩 발행해 놨던 그런 회사들은 많아. 빅테크라고 그러지. 초대형주. 그렇지. 빅테크 초대형주들은 장기채를 많이 발행을 해놨어. 그 당시에 평상시에 발행했던 것들보다 거의 50%나 많은 양이 발행이 됐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 좀 미리 장기채를 발행해 놓은 회사들은 고통이 거의 없는 상태고, 그럼 지금 고통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신용 부족으로 인해서 장기채 발행을 못했던 작은 회사들 혹은 이머징 국가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지. 사실 그들은 뭐 기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누가 알려줘서 기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발행을 할 수가 없었어. 왜냐면 신용이 그렇지. 부족해서. 신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각해봐. 뭐, 예를 들어서 디즈니가 100년짜리 채권을 발행한다 그러면 살 사람 줄 섰어.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뭐 중국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CATL이라든지 아니면 알리바바가 뭐 10년짜리 채권을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뭐 10년? 그 안에 뭐 무슨 일 안 일어나겠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지. 문제는 짧게 발행을 해놨을 거 아니야? 신용이 없는 회사들은 3년이고 뭐 5년이고 발행을 해놨을 건데, 그렇게 발행해 놓은 것도 결국은 만기가 돌아온단 말이지. 그 만기가 돌아왔을 때 리파이낸싱을 할 때는 더 높은 금리로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야. 생각해봐. 1994년도에도 미국이 금리를 마구 올리기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 다들 문제가 생긴 건 아니야. 문제가 언제부터 생겼어? 3년 후부터 그렇지. 생겼죠. 1997년도부터. 그러니까 리파이낸싱이 되는 시기에 그 높은 금리로 리파이낸싱이 안 될 때, 이때 문제가 생기는 음. 거라. 그러니까 이대로 높은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과거에 있었던 그 외환 위기가 다시 생기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해. 다만 그 위기가 반드시 9월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징후는 지금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징후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팬데믹 이후로 이제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금리마저 높아지면서 부동산 관련 리츠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해요. 금방이라도 거의 쿵 터질 것처럼 커지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심각하긴 하지. 하지만 그 상업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예전의 그 공실률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다 지금 인지하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뭐 용도 변경 뭐 이런 것들 구조적으로 좀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야.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주택용으로 개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잘 나간다는 그 풀필먼트 창고 뭐 이런 것들로 개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뭐 살 길을 모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피크를 찍었다라고 저는 음. 나는 생각을 해. 위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근데 제가 건물주여도 뭐 안 되는 거 계속 붙잡고 있을 어, 바에 빨리 뭐 개조를 한다던가 해가지고 좀 바꿀 것 같아요. 그럼. 그러면은 그렇게 일부 용도 변경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구조 조정이 진행이 된다면 지금 당장 막 빵 터질 만큼의 문제는 아닌 거라고 난 생각이 그렇게 돼요.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 나갑니다. 음, 이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지금 엄청나잖아요. 음, 미국은 5.5% 정도고 한국은 3.5%여가지고 한 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국채는 안전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면 이 외국계 자금들이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미국으로 빠져나갈 거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 음.
그럼 명목금리 차이 때문에 자본 이탈이 생긴다. 이거는 조금 좀 억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아, 그것만 가지고서는. 그렇지. 오로지 기준금리만 가지고, 기준금리의 차이만 가지고 자본 이동이 생긴다면, 그렇다면 뭐 대만 같은 경우에 지금 기준금리가 1.88%인데 예전에 다 빠져나갔어야 되게? 말레이시아는 어떻고? 뭐 거기까지 갈 것도 없네.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마이너스 0.1%인데 일본에서 큰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소리는 내가 들어보지 못했어. 금리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화폐에 대한 실질적인 보유 가치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명목금리보다는 인플레가 감안되어 있는, 잘 보정되어 있는 실질 금리가 중요하고 또 그 나라의 성장률도 충분히 반영을 시켜야 돼. 일본을 생각을 하니까 일본에서 뭐 외국계 자금들이 왕창 빠져나갔다는 소식을 얻는 거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실 중국은 어떨까요? 뭐 물론 그 벽개원, 음. 비구이 위안이라고 하죠. 그게 디폴트 위기를 간신히 벗어난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벽개원의 채권단이 39억 위안 상당의 회사채 채권 상환 기한을 2026년으로 연장한다는 기사가 주말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구나. 근데 물론 그 정도로 다 해결될 리는 당연히 없겠죠. 아니, 그럴 리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비구 위안의 총 부채가 1조 4천억 위안에 달할 정도로 커. 엄청 크네요. 그렇지. 이번에 연장된 것은 그중에서 39억 위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 뭐 다 해결했다고 볼 수는 없지, 당연히. 그러면은 아버지가 생각하실 때는 비구이 위안이 부도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 왜? 부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 벽개원은 일단 중국에서 제1위 부동산 업체지. 근데 중국은 전체 GDP의 4분의 1이 부동산으로부터 창출된다는 거 알아?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벽개원을 부도 처리한다는 것은 중국 경제가 스스로 죽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 어떻게 해서든 정부가 개입해서라도 살려놓을 것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개입을 하게 될까요? 얼마 전 헝다 때처럼 하지 않을까 싶어. 뭐 채권다 다 와. 그래가지고 줄 쫙 세워놓고 너 언제까지 받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협박식으로 해서 채권단을 좀 이렇게 조정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 그동안 헝다를 처리하면서 이렇게 습득했던 그런 채무 조정에 대한 노하우 같은 것들도 충분히 쌓였을 테고. 이번에도 봐봐. 문제 땅 터지니까 바로 하루 만에 벽개원의 그 채권에 대해서 거래 중지를 딱 때려버리잖아. 아주 급한 것들은 다 연장을 시켰는데, 근데 이제 벽개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채무 규모도 크지만 또 중국이 GDP 대비 282%의 부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딱히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없어. 그러면은 워낙 발빠르게 중국이 대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에 대한 투자는 아직은 무리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 아직은 좀 어렵지. 내가 지금 비구위원을 부도내도록 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런 것들이 몽땅 해결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거든.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거야. 중국에 대한 투자는 아직 멀었다고 봐. 게다가 진짜 중국의 위험은 비구위안이 아니야. 중국이 전체 공급망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배제되는 배제되는 그게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디리스킹. 그러니까 단기간에 드러난 벽개원은 그냥 눈에 보이는 위험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잖아. 아주 장기적으로 보이는 디리스킹 위험이 사실상 중국의 그게 가장 큰 가장 큰 위험이다. 위험이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우리나라의 PF 문제도 사실 가장 직면해 있는 한국 사람들의 문제니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PF는 결국 살아남게 되어 있어. PF라는 게 목적이 뭐야? 시행자가 혹은 시공자가 뭔가를 큰 프로젝트를 시행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부도가 났다. 그럼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멈춰 있다면 도시 스카이라인이 어떻게 되겠어? 완전히 망가지죠. 그렇지. 흉물스럽게 변해가겠지. 그래서 큰 프로젝트만큼은 끝까지 시행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야. 그래서 부도 차단법인이라고 해서 SPV를 만들어서 부도와 관련돼서 이렇게 차단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SPV는 몇 개가 부도 나더라도 상관없어. 다른 것으로 계속 교체되면서 공사는 이어가 나가게 된다고. SPV라는 거를 계속 갈아치우는 거야. 그렇지. SPV는 명목상의 머리야. 머리가 죽으면 다른 머리로 교체.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 주된 목적이야. 시행사 몇 개가 결국은 부도가 나겠지만 뭐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 계속 공정은 이어질 수밖에 없어. 게다가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있잖아. 맞아요. 보니까 정부에서도 조만간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하기로 했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지금 중단되어 있는 PF가 다 그대로 그냥 중단돼 있으면 2, 3년 후에는 엄청난 공급 절벽에 봉착하게 된다고. 이걸 풀지 않으면 대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 아마도 적극적으로 PF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서 해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 생각보다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해결 방안이 이렇게 착착착 있기는 하네요. 그렇지. 근데 그렇다면은 9월 위기설에 관련된 걱정은 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드러난 위기가 실질적으로 위기가 되는 경우는 내가 지금까지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땅 터졌을 때 이게 위기인 거지. 자, 너 지금부터 위기야. 언제부터 위기야? 이래가지고 정말 위기가 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 투자자들에게는 언제나 위험 요소는 있는 거야. 근데 그 위험을 너무 무서워, 두려워한다면 좋은 투자 기회를 오히려 놓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 아마도 뭐 9월 달에 워낙 위기가 많았다 보니까 9월 위기설을 이렇게 고의적으로 퍼뜨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위기설을 고의적으로 퍼뜨리는 분들의 말은 너무 그렇게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어. 역사적으로 워낙 그런 게 많았다 보니까. 그렇지. 그리고 또 지금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어떤 막 위기설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빵 뜨면은 그걸 조금 평소보다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 물론 장기 금리가 계속 이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과거처럼 아시아 외환위기가 다시 오지 않는다고는 보장을 할 수는 없지만 막 9월 위기설에 포함이 될 만큼 다급한 요소는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문제나 뭐 중국의 비고의 위안발 부동산 위기, 또 우리나라의 PF 문제 역시 나름 발빠르게 해결책을 찾는 중인 걸로 보이죠. 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너무 이제 불행한 말들에 휘둘리지도 마시고 또 그렇다고 너무 낙관하지도 마시고 과연 어떤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꾸준히 팔로잉 하시면서 같이 꾸준히 지켜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또 에어컨을 드디어 저번 주에 고쳤고 또 아버지랑 이번 주에 이렇게 시간이 잘 맞아서 화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너무 반가운 시간이었죠. 쾌적하고. 쾌적하고 땀도 안 나고. 그쵸. 또 빠른 시간 내에 또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